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호남 지역에 이틀 동안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며 한 명이 숨지고 600건에 가까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 폭우는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양으로 전남 무안에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총 29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무안군의 평년 강수량이 1290ml라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1년치 비의 4분의 1이 쏟아진 셈이죠. 폭염이 끝나자마자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린 건 제8호 태풍 꼬마이가 소멸하면서 남긴 열대 수증기가 남풍을 타고 한반도로 몰려왔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긴 폭염으로 인해 30도 안팎까지 달궈진 서해를 지나며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극한 폭염이 극한 폭우를 부르는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경계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피해가 컸던 곳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 남선우체국 김혜경 사무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영조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박교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리며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군단체장, 지역구 도의원 등 대상도 많고요. 각종 의혹도 다양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눕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경찰이 지난달 24일이죠.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전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사와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이 도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은 2022년 포항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행사와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줬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확인을 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특정 언론사가 이 도지사의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재직 시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자 경상북도가 이를 덮기 위해서 행사 관련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상북도는 곧장 반발했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도지사 간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게 지난달 28일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이 도지사는 이날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수사는 삼류소설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 도지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등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9일에는 도청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이 해명을 어떻게 했나요? 네,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국민의힘 내에 도지사 공천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선거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을 덮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 도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았고 또 본선에서는 78%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의혹을 덮기 위한 예산 집행이라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초기에 언론사에서 요구했던 예산의 40% 가까이를 삭감한 금액을 집행된 점도 들었습니다. 언론사 예산 관련 부분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산 집행 등의 행위는 정당하게 이뤄졌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공식적으로 수사 과정이나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도지사의 안기부 시절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2023년 5월 무렵인데요. 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도청 실무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도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함께 오는 9일 중 경찰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보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 과정이 석연치 않게 이뤄진 점을 포착하고 오랜 시간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얘기는 이쯤 해보고 또 그런가 하면 영주가 지역구인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5월 억대 금품 수수 등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죠? 네, 박성만 도의장은 영주 출신의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박 의장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022년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박성만 의장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의회 의장이 구속이 되면서 도의회도 비상에 걸렸을 것 같은데요. 박성만 의장이 영주 출신인 만큼 내년 6월 3일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영주시장에 도전할 게 유력해 보였잖아요. 네, 우선 경북도의회는 박성만 의장 구속 이후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신임 의장을 새로 선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도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주는 박남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시장직이 상실된 상태로 현재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의장은 5선 도의원을 거쳤고 내심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주시장 출마 등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뇌물 혐의로 인해서 현재 수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출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국 경북도의원 그리고 박남서 전 시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네요. 네. 지난달 15일이죠.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에서 박형국 봉화군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봉화군수 공천과 관련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를 통해 공천을 청탁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중 한 명인데요. 또 전 씨가 박 군수와 함께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 최소 5명에 대한 공천을 청탁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고모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 영주도 당선, 노고의 경화 등
공천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형국 군수, 또 박창욱 도의원, 박남서 시장 등 이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특검팀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런가 하면 최혜병 특검팀에서는 영주 봉화 영향이 지역구인 임종득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최혜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1일 오전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된 조치인데요.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임종득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수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인물입니다.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한 사건 이첩 과정과 또 이후 수사 결과 발표 등에 대해서 조만간 특검이 경북경찰청을 압수수색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미 최혜병 특검팀은 2023년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7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첩 당시 관련 인물들도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나 또 수사자료 협조 요청 등과 같은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구 정치인들이 지금 특검이라던가 수사라던가 그 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의 비비, 예를 들면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박성만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 뇌물수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함께 또 합리적인 판결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이철우 도지사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검과 관련된 내용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수사를 진행해야겠지만 이미 과거 결론이 났던 사건들을 다시 파뒤집는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 공존이 아닌 일방적으로 권력을 잡자마자 이를 휘두르려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권력의 유음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가, 이런 씁쓸한 기분도 듭니다. 네, 현재 수사와 조사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치인 이야기들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6시 20분 4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이후 복구와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복구 과정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별정 우체국이라는 이유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남선우체국 김혜경 사무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남선우체국 건물도 피해가 정말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당시의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3월 25일 오후 늦게부터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길래 아직도 의정 산불이 안 꺼졌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시 조금 넘으면서 밖이 컴컴해지고 사무실 밖에 나무가 넘어질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마을 전체가 뜨거운 바람으로 휩싸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벌써 의성 산불이 불타면서 의성보훈사가 불탔고 남산 관라산에 불이 붙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저희는 도망치듯이 모든 걸 버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불을 끄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네. 단수가 되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천면 신성리에 있는 변조소를 지키려고 소방차가 몇 대 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을 빼가지고 가서 그런지 물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물이 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고요. 소방차는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았어요. 그 소방차도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투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와 같은 민가 피해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시 끄려고 사무실에 갔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속수무책이 좌절감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네. 이 남선우체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갖는 의미가 정말 클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떤 역할을 해왔나요? 네. 저희 남선우체국은 1966년도에 개국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남천면 소재지에서 우체국 본연의 업무인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우체국은 도시 우체국과는 달리 이용 고객들이 대부분 고령층이에요. 그래서 우체국 업무 외에 도와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별정 우체국 특성상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각별히 지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체국을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우체국 가지고 오시는데 네. 뭐 고지서 내용이 궁금하거나 또 뭐 확인 내용이 어려운 우편물이 오거나 이상한 전화를 받아도 우체국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세요. 그리고 특히 가족과 뭐 소통하는데 불편한 뭐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은 반드시 우체국 오시거든요. 네. 예전에 저희들이 그 전화구 업무도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체국을 볼일을 보러 오실 때도 그렇고 몇 내에 다른데 볼일을 보이고 오셨다가도 오실 때는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갈 때는 또 자시간이 맞지 않으면 또 우체국 오세요. 그러면 또 커피 한 잔 드시고 저희들이 또 태워드리거든요. 그래 이처럼 저희 면단위 별정 우체국은 지역 주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보람도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우체국뿐만 아니라
전국 면단위 별정우체국 대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인데 이곳이 불탔으니까 주민들도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화재 이후에 현재 복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복구가 다 돼서 그 안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는 남천면 농민상당소를 임대해가지고 임시 우체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이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이 나고 12일 만이고 영업이 중지된 지 8일 만에 업무를 재개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주민들과 또 함께 하기 위해서 8월부터 신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서우체국이 산불 피해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법에는 공공시설은 정부에서 100%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도 공공시설로 우리 우체국이 소속된 우정사업본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 업무는 보지만 국가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민간 소유의 건물이라는 해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사회재난이 당했음에도 사각지대가 되어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아한데요. 현재 안동시에서는 정부 부처에 소속된 공공시설이라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소유 건물이라서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또 이 철거조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걸로 들었는데 철거는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사각지대로 남다 보니 안동시에서 철거를 할 때 저희는 빠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안동시청에서는 공공기관이니까 저희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철거도 보상도 그쪽에서 이제 받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 이렇게 뭐 딱한 사정을 이제 알려져가지고 안동시청에서 지역의 건설기계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건설기계업체에서 철거를 무상으로 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건설기계업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철거를 지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관계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네. 3월 25일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법 테두리 내에 있는 주민, 피해 주민은 손해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얼마의 보상을 받았고 앞으로 더 받을 국민성금, 안동시 성금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지만 저희처럼 사각지대에 빠진 피해자는 그런 성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특별법에 올라갔지만 그 특별법에 사각지대 하나하나가 포함되어 보상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법에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보상에 관한 것은 법 해석을 열거주의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피해가 명시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습니다. 네. 우리 별정우체국이 전국에 692개국이 있습니다. 직원과 가족들이 이번 남천우체국의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 어렵던 시절에 국가를 위해 개인의 사비로 건물을 지어 국가가 공공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진국이 된 지금도 국가는 무상으로 개인의 건물을 사용하며 공공 업무를 보는데 이번과 같은 사회전환이 일어났음에도 보상은커녕 개인 재산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고 또다시 개인의 건물을 건축하여 개인이 건축해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처럼 노력하고 공공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개인의 일상생활 도우미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재난의 사각지대라니 참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 바랍니다. 이번 경북 산불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피해 입은 주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국가를 믿고 살아가는 국민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는 보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바랍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어도 보상이 없는 사각지대가 남는다면 반드시 사각지대의 보상을 안동시 성금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안동시 성금은 모든 보상이 끝나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어떠한 재난에도 사각지대가 없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목소리를 높여주셨어요. 현재 남선 우체국이 공공 업무는 보지만 민간 소유 건물이라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해 틈없이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선 우체국 김혜경 사무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조 영양 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조 영양 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지난주 한 차례 정말 시끌벅적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텼다고 해서 이게 논란이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참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들어 누워서 체포영장 집행 거부했다는 말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술 취한 사람들이 난동 부리면서 그 공무집행 방해할 때는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평생 검사를 했고 또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저는 뭐 법 집행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쩌면 이런 방식까지 쓸 수 있을까? 좀 이렇게까지 좀 지질하고 좀 부담스러울까?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오죽했으면 AP, 로이터, AFP 통신 같은 이런 세계 주요 외신들조차도요. 이게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더라고요. 네. 뭐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조사 거부했다. 뭐 속옷 색상에 대한 정보는 없다. 뭐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요. 뭐 졸지에 우리가 뭐 고작 저런 수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가 돼버린 거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한민국 국격 손상범이다. 뭐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민망하고 정말 좀 그랬습니다. 네.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추가 영장 집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뭐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이 가능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체포영장이죠. 예,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이제 체포영장 발부했고요. 현재 내란 특검에 의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이 체포영장 집행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가 같이 연루되어 있는 그 선거법, 윤석열, 김건희의 그 당내 선거, 공천 개입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윤석열 씨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8월 3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반드시 체포해서 관련된 조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영장 집행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리고 본래부터 물리력과 강제력이 전제되는 겁니다. 영장을 집행한다는 말 자체가 강제로 잡아온다, 체포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사람 몸에 손 안 대고 체포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저항하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듯이 심지어 격투까지 벌이잖아요. 수사관들이 그 범인과 싸워가면서 격투해가면서까지 수갑 채우고 체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이 대원칙에서 저는 윤석열 씨 혹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뭐 강제 집행, 물리력, 강제력 사용해서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영장 집행에,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 이것이 저는 기본 상식이고 양식이다. 더구나 법조인이었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면 저는 법 집행에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협조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특검 얘기 이렇게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또 하나의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던 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었습니다. 7월 31일 타결이 됐는데 일단 협상,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그 앞서 협상을 마감한 곳이 이제 뭐 유럽연합이나 일본 있는데요. 네. 그쪽과 똑같이 우리도 관세율이 15%에서 결정됐고요. 또 대미 투자금도 뭐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적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총평하자면 정말 잘한 매우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뉴욕 타임스 같은 이런 미국 언론도 한국이 선방했다 평가했고요. 또 정치 전문 매체죠. 유명한 그 폴리티코라는 매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승리로 평가된다. 뭐 이렇게 보도한 걸로 미루어 볼 때도요. 저는 정말 잘한 협상이었다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시한이 아주 촉박했잖아요. 네. 뭐 다른 나라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덜했지만 그래서 아주 불리한 상황인데도 유럽연합, 일본보다도 더 좋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요. 저는 이재명 통상 외교의 아주 뭐 큰 성과이고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그 레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켰다. 뭐냐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틀림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방어해서 쌀, 농산물, 소고기 시장 지켜내야 한다. 이런 우리 내부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요.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는 강하게 요구했다고 하죠. 근데도 뭐 쌀, 농산물, 소고기 시장 지켜낸 것, 이것도 정말 이제 잘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협상단이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그 시위를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그렇죠. 우리 지역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쌀, 소고기가 개방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었을 때? 예, 사실 그 농민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30개월령 이하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우리가 광우병 우려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뭐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게 혹시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소고기 수입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제 광우병 우려 같은 우리 국민들의 보건, 건강, 생명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요. 또 사과의 경우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봉화 또 청송 우리 영주 이런 쪽 전부 다 사과의 고장 아닙니까? 근데 사과의 경우는요 현재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시장은 개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엄격한 검역 절차 때문에 수입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국 쪽에 이 검역 절차를 완화해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곳곳에 사과 수입 반대한다는 이런 지금 현수막이 나붙어 있고 그랬는데요. 결국 이걸 다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농민단체 또 시민사회단체들 최근에 이렇게 기자회견도 갖고
그래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막아낸 것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또 입장 표명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농가에서도 이번에 정말 실은 걱정했고 틀림없이 항상 농민들이 그렇게 사실 좀 희겁되었잖아요. 결국 네. 이제 농축산물 수입 개방해주는 대가로 다른 쪽을 좀 막아내는 이런 데 사용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무척 사실 자존감도 훼손당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요한 돌파구가 됐다고 하던데요. 이 협상단이 마스가라는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며칠간 고민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 쪽에 제시한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이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의 신규 조선소도 건설하고 또 조선 인력도 양성하고 뭐 선박도 건조하고 이런 조선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요. 미국은 지금 조선 산업이 퇴화해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지금 선박 건조조차 완료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미국이 중국에 맞서서 지금 해양 대군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군함을 포함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선 이 선박 건조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업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겁니다. 미국 내 조선업을 재건하자.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2위고요. 기술력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기술력 이걸로 미국 시장 안에서 그리고 미국 국내에 이제 이런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획기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건데 이것이 일단 먹혀들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아울러 이거는 미국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 기술력 있는 우리 조선업의 미국 진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뭐 윈윈이죠. 상호 이익이 되는 아주 호혜적인 이런 제안이었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좀 움직인 데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조선업 투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일본에 비해 우리 경제 규모가 작은데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한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일본이 뭐 한 5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가까이 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네. 저는요,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 경제의 2배, 2.5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상호 관세 협상을 제시할 때 기준을 삼은 건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니고요. 미국을 상대로 대미 무역 흑자를 얼마나 내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적자를 보느냐, 그 규모를 가지고 관세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대미 무역 흑자가 비슷합니다. 일본이 한 680억 정도 되고 우리가 한 660억 정도니까 거의 똑같은 규모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베트남은요, 미국 상대로 대미 무역 흑자가 1,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에 베트남을 상대로 상호 관세율을 46%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결국 협상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높은 20%로 결정했어요. 그럼 베트남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커서 일본보다 관세율 많은 20%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일본보다 훨씬 많은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무역 흑자, 미국에서는 적자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율을 일본보다 더 높은 결국 20%에서 이렇게
협상을 완료 지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일본과 비슷하게 15%로 똑같게 되었다? 경제 규모가 아니고 미국, 일본과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3,500불이라고 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1,500억 불은요. 마스가 조선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 대한민국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은 2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하면요. 미국에 대해서 일본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좋은 협상 결과 만들어냈다. 근데 이거 유일하게 이 협상 결과를 폄하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언론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이런 보수적인 언론조차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유독 국민의힘만 그러네요. 그리고 협상 결과 나오기 직전에 일본이 15%로 관세율 정해졌으니 우리나라도 15% 정도로 돼야 된다. 안 그러면 협상 실패다. 송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15%가 딱 되니까 12% 정도는 받아냈어야 된다. 이렇게 하루 만에 말을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반대하는 거는 진짜 이건 좀 곤란합니다. 네. 이렇게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가운데 세세하게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그나저나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요. 결국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표 차이가 상당했어요. 네. 일단 이번에 우리 당원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네. 전당대회 대표 투표율로는 역대 최대 56.99%, 그러니까 57%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일반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66.48%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이겼고요. 네. 이제 전국 대의원 투표는 박찬대 후보가 53%니까 한 6% 정도, 5%에서 6% 앞섰고요. 또 국민선거인단 투표라고 해서 이건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60.46%니까 역시 좀 압도적으로 앞섰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각각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합산한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61.74%, 그리고 박찬대 후보가 38.26%였으니까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고 또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결국 좀 압도적으로 정청래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고, 그래서 마침내 정청래 당대표제가 이제 출범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올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송상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오후 2시쯤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이런 가운데 첫 번째로 방송법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를 했네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시구나. 저도 이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는 보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 방송 3법이라는 게요. 이게 윤석열 정권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좀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할 때 100명 이상으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해서 후보 추천하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렇게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법을 저는 왜 반대하는지도 이해가 솔직히 안 되고요. 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게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요. 어쨌건 내란으로 사실은 국격 훼손은 물론이고 우리 GDP 엄청나게 또 까먹고 그리고 여러 면으로
지금 뭐 국가 운영의 국정 이 진행 과정에서 심각하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켰던 국민의힘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저는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민생 개혁 입법에 좀 협력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내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법안을 한 건만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에 따라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소년됐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예, 아마 이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종료하고 그 다음 회기로 넘겨야 하는 게 이게 국회법 절차여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하나씩 아마 우리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켜 나갈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리기보다는 좀 국정 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규환의 세상일기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